안녕하십니까. 낙찰, 직진, 합격, 직진 기술사 김정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낯선 단어들을 익숙하게, 우리 책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배경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 배경을 어떻게 깔고 갈 것이냐. 내가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하고 내가 배경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찰을 내가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입찰의 가격만 산정을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있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쓰이는 용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입찰은 봐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나는 입찰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 지식의 밑바탕 이런 거를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이 여기에 적합한 건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여태껏 몰랐으면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거를 자격증 시험 공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채널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투찰가 산정하는 방법부터 많이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자격증은 정말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성한당에서 나온 공공조달관리사, 저자는 김창호, 잊지 마시고요. 저하고 이름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그렇지만 제 책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도 제1과목에 이제 낯선 단어들을 살펴볼 겁니다. 시험은요, 요령도 필요해요. 그 요령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외워야 될 단어들을 명확하게 암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맥락 없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외우면 외워질까요? 잘 안 외워집니다. 근데 저하고 잘 공부하시면요, 당연히 잘 외워지죠. 자, 출발해 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일단 전략적 공공조달의 개념, 그리고 정책 목표 달성을 여러분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전략적 공공조달, 우리가 공공조달 자체가 그냥 단순히 국가에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그런 물품, 용역, 공사를 공급받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 이걸 달성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구매 제도, 녹색 조달, 그다음에 혁신 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자, 잘 들어주세요. 우선 구매, 녹색 조달, 혁신 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지금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지죠. 이 수업 끝에 가면 이제 무언가 그 차이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대상을 이해한다는 거에서 특히 학습에 있어서는 기능사, 기사, 기술사 또는 기능장 이런 등급별로 다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의 최상위에 있는 게 법률입니다. 그 법률, 그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령 체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그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회계외교 이런 것들이 주요 법령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런 게 사실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만 분쟁은 없을 수가 없죠. 모든 계약에는 분쟁이 뒤따릅니다. 그럼 이 분쟁을 꼭 소송으로 가야 되냐? 그럼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이것들을 이제 재판으로 가기 전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민사 소송이든 뭐 어쨌든 형사까지는 갈 일이 아니겠죠.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니까. 그럼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 공공조달 이제 4장인데요.
전략적 공공 조달이란 이거 단순 구매가 아님. 단순 구매는 아니고 물론 단순 구매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우리 답안에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이게 딜레마예요.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되고 요거 잘 동그라미 쳐두세요.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국가 정책 줄여서 이런 경제적 목표, 사회적 목표, 그다음 환경적 목표, 정책적 목표를 뭐를 통해서 조달을 통해서 조달이란 뭐였죠?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였어요. 누가 조달 기관과 조달 기업 사이에 물품을 이제 용역을 공사를 어, 서로 이제 공급하는 계약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다. 그래 단순 구매 아니다. 답장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단순 구매다. 이렇게 쓰면 사실 기능사 시험의 수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 자,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든 오지선다형이든 되게 내기 쉬운 거죠. 얘는 이다 아니다가 되겠고. 자, 그래서 SRPP란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제 영어는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읽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재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눈치는 채셨겠지만 뭔가 조금 있어 보여요. 이렇게 쓰면 또 미국 제도를 가지고 온 것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뭐 일본의 제도하고도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제도들은 어차피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읽은 이 복잡한 영어 단어가 뭐냐 아실 필요 없어요. 이제 객관식에서는 나중에 주관식 갈 때도 영어는 안 쓰셔도 돼요. 채점 기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전문 용어를 쓰면 그냥 전문 영어가 아니고 전문 용어를 쓰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영어로 쓰라고 해도 영어식으로 읽어서 답안을 쓰시면 돼요. 기사 수준에서는. 그래서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한글로. 근데 얘를 영어로 써서 철자가 틀리면 얘는 딱 거버리는 답안이고요. 한글로 쓰게 되면 대충 맞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사회적 책임 조달 SRPP라는 얘기고요. 소셜리 리스판서블 사회적으로 믿을 수 있는 퍼블릭 공공의 조달 프로큐어먼트 어쨌든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책임 조달이란 뭐냐?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사회적인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 그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 이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 시장을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공 조달에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우리 그 GDP의 국가 총 생산의 이제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결국 돈이 지불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거에서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론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니까 조달청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돈을 지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조달 시장을 활용해서 아까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이었는데 이번엔 뭐예요? 환경, 복지, 혁신, 지역 경제. 그래서 복지, 혁신, 지역 경제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공통 키워드는 뭐죠?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 환경, 복지, 혁신, 그다음에 지역 경제라는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투명성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거 사실 능력이 있는 기업한테 더 많이 주는 것도 공정한 경쟁이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특별히 기술이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 투찰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도 공정한 경쟁이 되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정이죠. 공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정이나 공평 이런 단어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 정책 목표를 뭐에다가 입찰 조건, 그리고 적격 심사, 평가 기준 그런 것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 기준은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입찰 평가 항목에 환경, 사회, 혁신의 지표, 이 얼마나 혁신하고 있는지 1서부터 10까지 또는 1서부터 5까지 숫자를 배점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1부터 10까지.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지표라는 건.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프다, 통증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겠지만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내가 아파서 정말 지금 곧 죽을 것 같다. 10. 뭐 그냥 뭐 손꼬지 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1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배점으로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서 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사회 혁신의 지표를 여기 점수로 판단해서 거기다가 평가 기준에 넣게 됩니다. 무슨 평가 기준? 적격 심사 평가 기준. 낙찰은 뭐에 의해서 받는다고요?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받는 거예요. 적격 심사가 필요 없는 입찰도 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모든 입찰에 이 적격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거는 뭐 사전 심사를 하든 사후 심사를 하든 낙찰이니까 우리가 입찰의 결과에 있어서는 사후 심사로서 적격 심사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에 맞아야 된다. 적격 심사가 뭔지 이제 차차 책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돼요. 지금 모르시면 실망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천천히 지금 시작하는 분들한테 용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최소 요건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은 됐는지, 근데 그 사회적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사해서 당신은 입찰 참가해도 됩니다 하고 이걸 입찰 참가 조건으로 설정을 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참가해도 돼요? 안 돼요? 얘를 갈라주는 게 뭐예요?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기술, 사회, 환경의 점수를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요. 그런데 왜 국가기술법에 따라서 기술사 업체와 기술사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왜 똑같은 배점을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술 배점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술 등급에 따라서 달리 이제 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아까 공평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계약 조건에도 명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적 목표, 경제적 목표, 환경적 목표 이런 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약서에도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된 그다음에 지역 고용과 관련된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이행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입찰 참가 자격이나 아니면 어, 이런 것들에 아니 이 그 공사 용역 물품 납품 과정에서 이런 조건들을 이행할 건지에 대해서 계약 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략적 조달에 활용을 하는지 보시면 우선 구매, 녹색 조달, 혁신 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이게 이제 전략적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디에 국가 정책 목표 달성에 같이 기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우선 구매 제도부터 보면 우선 구매 제도는 뭐 set aside 이렇게 써 있는데 약간 무시하세요. 자, 우선 구매 제도는 어,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이렇게 특정 기업군 제품을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참여를 이제 배제함으로써 이제 이 기업들을 시장 경쟁은 시장은 어때요? 무한 경쟁이죠, 그죠?
무한 경쟁인데 이 무한 경쟁 세상에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중에 누구를 우선 보호해야 돼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주식 살 때는 뭐부터 사야 돼요? 대기업 주식 사세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적 가치 그거는 시장 경제 상황이고 이게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그래도 보호해서 육성해 줘야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수탈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랬어요. 대기업도 먹고 살기 힘든 무한 시장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니 그렇게 했다. 근데 여태껏 살아남아 보니 이제는 어때요? 그렇게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면 내가 더 싼 단가로 이것들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결국 내부에 내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단가가 비싸지죠. 이미 오랜 시장 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고 내부적으로 있는 업무들을 외부로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일반 기업들은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월급쟁이는 뭐예요?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아껴서 국가가 부자가 되려고? 아니에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과 장애인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럴 때는 대기업은 웬만하면 참여하지 마세요. 자, 골목 시장에 왜 대기업이 들어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논리들은요, 배경 지식이 충분한 분들은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세금 조금 내는 거 이거 아까워서 특정한 뭐 정당 지지를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인 거죠. 세금은 당연히 내야 돼요.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거 세금 내기 싫다고 아, 저 세금 더 내야 되는 정책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체가 무너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세금은 냅시다. 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녹색 제품을 의무 구매하고 녹색 이러면 뭐하고 연결짓는다? 환경. 그러니까 환경 표지라는 건 이 환경을 잘 지키고 있다는 여러 가지 표지가 있어요. 뭐 건강하고 관련된 로하스나 뭐 특히 뭐 이상한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다양한 생산 과정에서 또는 우리가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뭐뭐뭐를 지켰다.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재생 에너지 또는 뭐 자연 에너지죠. 풍력 뭐 이런 거, 풍력, 그 조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발전을 했다. 자, 우리가 화학적 에너지, 이 석탄, 석유를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 이 화석 에너지보다 더 많은 이제 문제를 낳는데 당장은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언바르 오줌 눕기 식으로 이제 원자력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지양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 환경 표지는 지금은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녹색 제품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그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이런 제품들을 녹색 제품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 이런 말의 줄임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일단 약자 보호하고 약자 1번 약자 두 번째 환경 보호하고 세 번째가 혁신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늘 새로운 기술, 신기술 또는 혁신 제품, 비용, 뭐 사회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제품 또는 이런 것들을 신기술 또는 혁신 제품을 아, 뭐 특허로 만드는 제품 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회적인 목적 이런 걸 달성하려고 만드는 제품 그 신기술은 인증을 받아야 될 거고 뭐 제품 생산 과정에선 특허나 뭐 실용신안이나 뭐 다른 제도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선도 먼저 나서서 구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시장의 형성을 유도하고 그래서 기술 생태계 기술 생태계라는 게 먹고 먹히는 관계의 먹이사슬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산림기술사지만 산림청은 이런 역할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어, 이 정부나 행정기관이 거기에 공기업, 그 산림조합이라는 공기업, 산림조합법까지 있는 그 공기업을 별도로 거기에다가만 계속 독점적으로 주고 그렇게 되니까 이 밑바닥 생태계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혹시 그 산림청 또는 산림 쪽 업무 발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있다면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잘하죠. 대부분의 기관들이 잘해요. 근데 산림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잘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사회 경제적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외에 자, 이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 사회적 기업은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 여럿이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요즘에 또 뭐가 나와요? 청년 기업. 물론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제도들이 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자, 시험에는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보시고요. 자, 그래서 녹색 조달이란 뭐냐면 이 근거법들이 있어야 되겠죠. 환경을 추구하는 녹색 조달. 자, 환경을 추구하는 게 뭐였죠? 위에서 보면 녹색 제품 의무 구매. 자, 그런 거예요. 그게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이름까지 알 필요 없어요. 여기에 환경 표지, GR 인증품 이런 것들을 의무 구매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혁신 조달 제품은 혁신 제품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으로 지정을 받으면 수요 기관이 시범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시장으로 확산을 시킵니다. 사회적 책임 조달이란 SRPP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장애직 기업, 여성 기업 요 네 개 외우셔야 된다고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의 의무 구매 비율을 지정하고 이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한 단체에 대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 또는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점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합적인 목표는 뭐냐면 환경에서는 탄소 중립, 혁신에서는 기술 생태계 어, 생성,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지원하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조달 한 번으로 달성한다. 반복되는 조달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 아까 여기서 이 법률 이해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법률 이해로 넘어왔으니까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계약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는 앞으로 얘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국방법, 지당법, 이제 이렇게 부르겠고요. 자, 국가계약법의 적용은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부처청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고요.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는 나라 장터에 의무 공고하게 돼 있고 분쟁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이거 다릅니다. 각각 다르니까. 두 번째
지당법은 지방자치단체 뻔한 거죠. 그리고 요거 주무부처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이거 지방계약법의 주무부처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돼요. 행정안전부는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기관인데, 근데 그게 뭘 주관하는 단체예요? 뭘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지방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행정안전부가. 그래서 이 입찰 공고는 나라 장처 또는 지자체 시스템을 갖추게 돼 있는데 지자체 시스템을 별도로 갖추면 비용이 들겠죠. 그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할까요? 잘 만들어진 나라 장터가 있는데 왜 그래요? 100%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지금 그대로 갑니다. 그래 지방계약분쟁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서 계약에 대한 분쟁을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하고 관련된 효과? 화해하고 재판상의 소송상의 화해하고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잊지 말고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그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국당법, 지당법 말고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약 사무 규칙에 요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적용 제외 기간에 적용을 하는 것이 요 적용 제외에 밑줄 쫙 그어두세요. 객관식에서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적용 제외 대상인지 이 안에 포함해서 갈 수 있는지 사실 우리가 유사한 규정이 있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국가기관에 준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배경 지식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국가계약법, 국당법, 지당법 적용 제외 기간에 적용한다. 밑줄 쫙 해놓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PPT 다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한국전력, 코레일, LH, 건강공단 등 공기업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여기 이제 공공기관 운영법상 지정기관 요거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겠고요. 국가계약법을 대체로 다 지키되 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내규로 일부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데 완화해 주는 거는 아마 감사받거나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대부분은 실제로는 강화를 해서 이 내부 특성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내규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수주나 납품 전에 해당 기관의 계약 규정, 입찰 공고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빠뜨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요것 법률하고 관련된 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국당법, 지당법,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법, 또 여기에 이제 이 전체에 적용되는 회계 예규 이런 것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이제 분쟁 조정을 살펴보면 분쟁의 유형은 입찰 참가 자격, 그 낙찰 결과의 이의 제기 이런 것들이 첫 번째입니다. 과도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서 특정 회사 또는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계약서에 있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적합한가? 나는 이렇게 해석했고 너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입장 차이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설계 변경, 물가 변동. 그러니까 물가 변동이 몇 프로 이상이면 설계 변경하고 또 무슨 요건이 바뀌면 설계 변경하고 기간이 얼마 되면 설계 변경하고 이런 설계 변경 요건이 있는데 설계 변경 요건의 제일 큰 게 뭐냐면 물가 변동이에요. 1년에 뭐 5% 이상 몇 프로 이상 이렇게 물가가 변동되면 그거는 내역서에 반영을 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체 상금이나 하자 보수하고 관련된 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 우린 계약대로 했거든요. 근데 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저는 다 수행했어요. 아니야 아직 준공 안 났어. 이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지체 상금이라는 걸 내요. 그럼 계약 기간 완료일까지 얘를 마치지 못했을 때 여기 지연되는 일일마다 1000분의 1씩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닌 것도 있어요. 1000분의 1씩
이 내야 되는 것, 이거를 이제 지체 상금이라고 해요. 일일 지체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 얼마 안 될 것 같죠? 어마어마해요. 자, 하자보수. 자, 이건 하자다 아니다를 따질 때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린 니네가 쓰라는 거 썼거든요. 자, 이렇게 가는 거랑 어, 아니거든. 니네가 잘못했거든. 자, 이렇게 발주자와 이제 공사한 업체 이게 사이에 이제 그 하자보수 이제 공사하고 관련된 거죠. 공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제대로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보수 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유권 해석을 하지만 기재부와 행안부에 이걸 이제 유권 해석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공식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이게 그 유권 해석이 마땅치 않다. 이게 정말 정확한가가 필요하면 이제 재판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재판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전 단계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얘를 쓰는데 조정 결과를 양쪽이 다 받아들이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잘 들어주세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당 업체 제재는 법령 위반 시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시사항 이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되면. 그리고 이것은 관보, 나라장터 공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달업체가 지녀야 될 의무도 있죠. 이제 이 분쟁 관리 중에서 이 첫 번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냐면 발주자와 공사업체, 용역업체 이런 데들하고 이제 금품을 주고받았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뇌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부탁을 하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청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 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우리 뭐 김영란법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10만 원 이상 그 접대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뭐 애초에 그냥 공무원들은 밥 자체를 먹지 않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근데도 실제로 금전 대가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상으로 비일비재하죠.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비일비재라고 했지만 특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 그분들이 보면 저를 싫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아까 무슨 기관하고 관련된 얘기, 이 공무원하고 관련된 얘기 대부분 깨끗합니다. 근데 본인이 안 깨끗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내부적으로 저 새끼 나쁜 새끼 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지금 욕한 것도 막 나쁘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이거 안 보시면 돼요. 보지 마세요. 빠이빠이 하세요. 저도 그런 분들 안 반가워요. 자, 그렇게 내부 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 의무 지켜야 되고 두 번째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채널을 활용하셔도 되고 기관 내부 신고 창구를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신고자를 보호해주고 포상금을 지급해준다는데 이 규정은 사실 살짝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내부 신고자는 엄청난 갈등을 겪고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뇌물 받았는데 그 신고하면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우리 사회의 딱 나쁜 점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다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형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형제에게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네가 가서 얘기해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불경도 비슷해요. 근데 그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사회적으로 여태껏 피해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 사회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정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합, 투찰하는 사람도 담합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투찰의 담합 행위는 이제 철저하게 막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점인 경우 독점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과점
6개, 5개 이렇게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네가 하시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공정한 입찰이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대기업만 참여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용역 입찰에서 허다하게 벌어지는 것이 이 과점입니다. 다만 뭐예요? 증거가 없어요. 업무쟁이들끼리 술 한잔 먹고 한 것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오겠어요? 그죠? 예. 그건 회사에서도 알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회사에서도 알 수 없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조달청에서 먼 수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위반할 때 과징금, 그러니까 부정당 업체 제재 같이 날아간다는 거. 그다음에 청렴 계약제, 발주 기관과 입찰자 간의 상호, 혼자만 깨끗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호 청렴 이행 서약을 하고, 아, 특히 자 국가기관은 좀 덜해요. 근데 국가기관은 그 덜한 것뿐만 아니라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책 목표 실현이 공무원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걸 잊고 그냥 내가 편하면 된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세부적으로는. 어쨌든 발주기관과 입찰자 간에 또는 그 공사를 시행하는 또 용역을 시행하는 그러려고 입찰하는 거잖아요. 물품을 납품하려고 하는 이 당사자 간에 서로 청렴 이행 서약 이거 서류에 꼭 낙서를 해야 되나요? 서명을 해야 되나요? 이행 서약을 했으니까 이제 벌을 줄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를 일깨워 주는 거. 우리 사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계약을 서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납품하려고 뇌물을 쓰거나 이러면 다른 즉 경쟁력을 가진 업체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죠.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위반할 때 계약을 해지하고 참가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아예 박탈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제한하는 그러면 관공사에 의지하는 기업은 문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형사처벌 대상이 공무원뿐 아니라 제공자, 조달 기업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 이것도 밑줄 쫙. 왜냐하면 이 제공자, 조달 기업도 처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외우지 못하면 시험을 붙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채널은 뭐예요? 공공조달관리사, 지금 이 수업의 목적은 공공조달관리사 수업이란 기초 과목이죠. 그래서 이 공공조달의 이해, 자, 지금 3강인데요. 이 단어에 대한 이해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때요? 조금 받아들일만 하신가요? 자, 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이 이런 단어들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잘 이해하시면 1과목을 이해하시는데 별 문제 없으시고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 문제들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드렸어요. 점차 시간이 가면서 제가 조금 더 속도를 높여가면서 이런 시험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략적 공공조달 목표가 뭐예요? 환경, 사회, 경제, 정책이라는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환경, 혁신, 사회적 가치를 조달로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고 우선 구매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선 구매 제도다. 조달청에서. 법령의 위계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고시, 회계 예규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시는 별도로 정하는 장관급에서 이제 명령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관련된 법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그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과 관련된 법, 그 다음에 회계 예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은 양 당사자 간에 이제 법령 해석,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것들로
얘를 해석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조정을 해보고 이제 화해처럼 조정을 해보고 안 되면 뭘로 가야 돼요? 이제 소송, 이제 재판으로 가야 되죠. 이런 단계로 갔습니다. 자, 어때요? 좀 어려운 단어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천천히 잘 이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단어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어, 잘 모르시는 단어는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그 동영상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찰, 직진, 합격, 직진! 지금까지 직진기술사 김정호였습니다.